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청문회가 열렸었죠? 네. 28년 만에 재벌청문회. 근데 국민들의 실망감이 생각보다 너무 높더라고요. 일단 재벌 총수들 모르쇠 이걸로 일관을 하고 게다가 어벙왕까지 첨가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저런 머리로 국내 굴지의 재벌 기업들을 경영하고 계신지 참 알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연봉을 주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밑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런가요? 아무튼 재벌 총수들도 실망스러웠지만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좀 수준 미달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50 청문회 당시 스타로 부상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이 노 전 대통령처럼 이번 청문회에서도요 스타가 탄생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 스타가 되나 봤더니만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아니세요. 일개 참고인이 스타가 되고 있어요. 주인공은요 주진영 하나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이십니다. 이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 전 대표가요 청문회 끝낼 때 참고인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 발표를 처음 봤을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사한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었는데 광고비를 250억씩이나 쓰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랬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와.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주 전 대표는요 사회가 바뀐 것인데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 옛날에는 집행유예 병원 가고 말다가 요즘은 한두 명씩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재벌과 부패한 정치 권력의 정경유착을 비판하셨어요. 솜방망이 처벌로는 정경유착 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 전 대표를 잘 아는 지인들은 이번 발언이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주 전 대표가 재벌그룹의 기업 대표였긴 했지만 워낙 독특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데요. 네.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거의 국내 모든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냈잖아. 네. 찬성한다. 근데 유독 한 군데 이 주 전 대표가 계셨던 하나증권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후에 주 전 대표는 부당하게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청문회에서도 한 국회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더라고. 그렇죠. 한번 말을 안 듣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사람들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싹수가 보면 바로 쳐낸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요. 주 전 대표의 친형, 이분이 주진호 교수거든요. 네.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서울교육청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봤더니만 국정역사교과서 최근 논란 많잖아요. 이 국정역사교과서에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계신데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네티즌들이 이 주진영 형제에 대해서 용감한 형제다 이런 별명까지 붙여놨대요. 혹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막내 동생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름은 비슷한데. 배우 주진모는요? 그건 더욱더 아니겠죠. 아무튼 이에 대해 주 교수도 얘기를 들었나 봐요. 주변에서 야 니네 형제 용감한 형제다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그런가 SNS에 오늘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평소 소신대로 말했을 뿐인데 실검 그러니까 포탈 실시간 검색어죠. 실시간 검색어 1, 2위로 오르내리며 많은 분들이 좋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용감한 형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저 각자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겸손해 하셨어. 그리고 어제 이 장소에 김승현 회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화의 김승현 오너 회장이 그런데도 떳떳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나중에 뭔가 큰 자리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주진영 전 대표가 발표할 때 바로 앞에 앉아있던 김승현 회장의 표정을 잡은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김승현 회장이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아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는 장면이 너무나 재밌더라고. 네. 아무튼 저는 이 주진호 형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한번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박 PD가 소개한 강민호 선수의 사이다 발언. 여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박근영을 보면 가풍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주진호 형제를 보더라도 가풍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박 PD의 가풍과 저의 가풍이 어떨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저희 집은 일단 느립니다. 가풍이 느린 거예요? 네, 느려요. 느리지만 우직하게 가겠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좋게 해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원래 꿈보다 해몽이니까.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9명의 재벌 총수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했잖아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제 드래곤에게 질문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청문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대답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국민연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 부분에 있는 커넥션에 관해서는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이재용이 자기도 대답을 하다가 이거는 피해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실수를 그게 했어요? 뭐냐면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죠. 미래전략실, 뭐 줄여서 미전실이라고 하는데 미전실을 해체할 생각이 없냐? 누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 힘들었 나머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해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데 미전실을 처음 들었을 때 미용실인 줄 알았어요. 그룹에 있는 미용실은 좀 특별하게 부르는구나. 왜냐면 어제 박근혜가 세월호 사태 났었을 때 90분 동안 미용실 이용했다며.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도 미용실을 이용한 게 아닌가 혼자서 이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미전실이죠. 예. 그러니까 미용실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근데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과연 미래 전략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야. 자기 일자리 날아가는 줄 모르고 있었군요. 이것만 봐도 제 드래곤이 어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질문이 쇄도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말은 뱉은 걸 담을 수는 없을 테고 없애긴 없애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오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직이 변화가 있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 규모를 작게 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 때도 그랬죠. 이름을 바꾸든 뭔가 변화가 반드시 생길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이름 바꾸면 진짜 미용실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미용실? 미래 이용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면 아니 삼성 미래 전략실이 도대체 뭐길래 두 PD가
이것까지 브리핑을 하느냐? 물론 미래 전략실이 일상 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드래곤이 청문회까지 나가게 된 결정적인 배경, 이게 바로 미래 전략실이라는 겁니다. 이병철 할아버지 회장 때부터 원래 비서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비서실에 있다가 IMF 때 이름이 이제 구조조정본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전략기획실, 그리고 2010년에 현재 미래전략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왔던 거죠. 그 역사만 자그마치 60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왜 이학수 구조본부장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삼성의 넘버 2 뭐 이렇게 불렸던 분. 예,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옛 구조본 현 미래전략실 하면 간판으로 떠오르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이학수 구조본부장도 나쁜 짓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김용철 법무팀장 당시 이제 나중에 나오셔서 변호사 시절에 삼성의 비리를 까발리는 책까지 내셨잖아요. 그렇죠. 삼성을 말한다. 그게 다 미래전략실에서 시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전략실은 곧 삼성의 컨트롤타워, 핸드폰으로 치면 CPU거든. 이 CPU를 없애느냐 축소하느냐, 이게 사실은 삼성을 제품을 쓰는 소비자, 그리고 좋든 싫든 삼성이 대한민국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도 연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브리핑 시간에 이렇게 짧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미전실 이름을 미용실로 바꿀 것 같아. 참고로 주관적으로는 미전실을 없애되 선진국에 보면은 이 글로벌 기업들 어디서 의사결정을 합니까? 이사회. 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이사회. 이사회 끝난 다음에 보드 타고 얼마나 좋아요.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 이게 미전실이 없어진 삼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요, 짧게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5년 8개월 거의 6년 동안 애플과 싸우고 있죠. 디자인 특허. 근데 이게 삼성의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오, 그래요? 미 연방 대법원이요, 오늘 두 회사 간 디자인 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상고심 판결, 대법원 8명이 전원일치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달 한 번씩 꼭 집에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도 몰래. 봄? 아이, 보험 말고요. 정기 검침원. 아, 검침하시는 분? 그렇죠. 매달 한 번씩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집 안까진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서 전기 얼마 썼나 이거 검침해서 가시잖아요. 네. 이게 보통 아날로그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2020년까지 이렇게 매달 한 차례 아날로그 방식으로 방문하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는 이거를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툴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한전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2020년 완성 목표로 AMI, 이게 뭐냐면 지능형 전기 계량기 인프라 뭐 이런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업에는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1조 7천억 원을 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까지 이미 250만 가구에 이 설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230만 가구에 이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면 거의 모든 가구에 이 설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이건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 디지털 전력 계량기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침원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해가지고 한전에 전송해주는 이런 고전적인 검침 방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검침원들 일자리가 날아가게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이분들도 한전 직원이 아니라 용역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 알려진 바로는요, 전국적으로 검침원이 생각보다 많네요. 3,00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까 박 PD 얘기대로 한적 용역 직원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 그쵸. 구조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네티즌들은 벌써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니, 계량기를 계량할 생각하지 말고 누진세를 없애달라. 그쵸. 그게 더 절실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슬퍼할 뉴스입니다. 왜 슬퍼요? 그동안 인간의 흡연 얘기를 하면은 특히 간접 흡연을 얘기할 때 흡연을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걱정을 했었잖아. 그렇죠. 근데 물론 사람도 안 좋지만 애완동물은 더욱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당연한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몸이 아무래도 사람보다 작고 구조적 특성 그리고 습성이 이런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금연운동단체 투루스 이니셔티브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동영상 금연 광고에서 주인이 흡연하면 고양이가 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양이도 암에 걸리는군요. 미국 FDA가요. 최근에 소비자 정보난에 2차, 3차 흡연이 당신의 애완동물을 병들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 정리 게시를 했단 말이죠. 사람이 피운 담배 연기를 마셔서 직접적으로 오는 피해, 거기다가요. 마루나 털, 주인과 자신의 피부 등에 남은 잔류 물질 이러한 것들도 애완동물들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하. 아니 애완동물들한테 이렇게 간접 흡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니코틴이 아마도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보이는데 얘가 축적이 되잖아요. 체내. 그러면요 동물들에게도요 구토, 체중 감소, 불안, 피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고요. 생식 능력이 저하되고 심장이나 폐 질환도 높아지고 암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고요. 주인이 하루에 한 갑을 필 때 고양이가 면역계 암인 악성 림프종에 걸릴 확률은 2배, 흡연 주인과 5년간 살면요. 구강암에 걸릴 가능성은 4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와, 장난 아니군요. 그리고요 동물별로 특징이 또 있어요. 고양이는 개보다 구강암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하. 왜? 고양이는 수시로 자기 털을 이렇게 핥잖아. 그렇군요. 털과 가죽을 이게 손질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털에 쌓인 독성 물질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성 물질이 혀나 입으로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강암이 훨씬 많이 걸리는 거고 개는요 코에도 암이 걸린대. 그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코의 털, 점액질 이런 게 외부 불순물이 폐로 들어가는 걸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개는 인간보다 후각이 100배인가 훨씬 발달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필터 기능 역시도 훨씬 더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빨리 끊으셔야 되죠. 삼성전자가 갤로트 7 폭발 사건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애플은 갤로트 7 폭발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애플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 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이폰 6S 이게 갑자기 꺼지는 문제가요 생각보다 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 얘기냐면요 최근 아이폰 6S 일부 제품이 배터리 잔량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기기가 갑자기 꺼지는 그런 문제에 대한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애플은 문제가 되는 기기의 배터리를 무상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에서도 하고 있죠. 네. 당초 애플은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제조된 기기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알렸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해 9월 10월 이전에 제조한 기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USA 투데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폰이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현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애플은 정확하게 이게 왜 갑자기 기기가 꺼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삼성이랑 도찐개찐인 것 같아요. 이게 유행인가 보죠. 아무튼 애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 주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것이다. iOS를 업데이트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삼성이나 애플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왜 자신들의 기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까요?
혹시 제드래곤과 잡스 엉아가 미락을 한 건 아니겠죠? 전 세계 1, 2의 동반 추락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웃는 건 레노버, 화웨이겠죠.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오늘 공정위가 한 건 했네요. 폭스바겐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때려버렸어. 우리나라에서? 응. 이야. 뭐 미국 공정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공정인데 자그마치 373억. 엄청나네요. 이게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최대는 뭐였냐? 2002년이네요. SK텔레콤인데요. 당시 20억 8천만 원을 때렸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 거의 16배? 네. 그 정도 되네요. 장족의 발전을 했죠. 왜 부가금을 맞았는지는 아시죠? 폭스바겐이 인증 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을 했죠. 그래 놓고서 친환경, 성능 우리는 모두 만족한다라고 구라를 쳤다는 거죠. 괘씸하다 해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자,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뭐가 부족해요? 왜냐면요, 미국 사례를 봤더니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쁜 짓을 사전에 막는 의도도 있지만 일단 한번 걸리면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배상금을 물어내게 하는 제도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는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미국의 과징금에 비하면 이것도 세 발의 피였군요.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 빚.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재미난 우화. 근데 들어보시면 참 우픈 우화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랜드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이곳의 생쥐들은요, 똑똑하네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생쥐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도자인데 나보다는 뭔가가 뛰어난 사람, 학벌도 좋고 스펙도 빵빵,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쥐들은 선거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를 뽑았는 줄 아세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랑 생쥐랑 비교를 해보세요. 몸집도 고양이가 훨씬 크고 빠르기도 훨씬 빠르겠죠? 모든 면에서 고양이가 뛰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생쥐들은 고양이를 뽑고서 기뻐했겠죠. 우리보다 뛰어난 고양이가 우리 마우스랜드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자가 된 검은 고양이는 다양한 법을 만들었대요. 무슨 법이냐? 대표적인 것이요. 쥐구멍이 고양이 발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 뭔 얘기겠습니까? 쥐구멍에 고양이가 발을 넣어가지고 생쥐를 잡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잡아먹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양이가 어떤 논리를 폈냐면 낙수 효과 있잖아요. 내가 잘 먹어야 니네들도 잘 산다. 부자가 잘 살아야 거지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생쥐들도 진짜 그런가?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네. 또 재미난 법을 만들었대요. 생쥐가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려야 된대. 이유가 뭐냐? 고양이보다 빨리 달아나면 안 된다는 거야. 고양이가 잡아먹으러 갈 때 생쥐가 빨리 도망가면 안 되고 더 느리게 가서 고양이한테 잡혀 먹혀야 된다. 이런 법까지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생쥐들이 별 반항을 안 하다가 점점 매일같이 잡혀 먹히는 생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생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고양이 뽑아놨더니만 우리 잡아먹기만 하고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생쥐들은 지도자를 바꾸기로 했어요. 네. 근데 생쥐들은 아직도 자신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번에 뽑은 지도자는 누군가 봤더니 흰 고양이래. 검은 고양이에서 흰 고양이로 바뀐 거예요. 아, 닭이 아니고? 아, 닭이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가 된 흰 고양이도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법이냐? 그동안의 마우스랜드의 문제는 둥근 모양의 지구멍 때문이다. 이 지구멍이 이게 문제다. 그래서 네모난 모양으로 지구멍을 바꿔라. 이런 법을 만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둥근 모양의 지구멍보다 이 네모난 모양의 지구멍이 2배로 커지는 거래. 무조건 2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둥근 모양일 때는 고양이 발이 하나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고양이 2발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생쥐를 잡아먹기가 더 쉬워졌겠죠? 네. 이후에도 생쥐들은 여러 번 정부를 바꿨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번에는 갈색 고양이, 이번에는 빨간 고양이, 이런 고양이들이 나타나서 지네들이 더 유리한 생쥐들을 더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법만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생쥐 니네들이 더 살기 좋다 이렇게 현혹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당하던 생쥐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대체 우리는 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거야? 생쥐를 지도자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죠. 많은 생쥐들도 이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뭔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일부 생쥐들이 이 질문을 던진 생쥐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빨갱이가 나타났네. 당장 잡아 넣어야 돼. 너무나 끔찍한 얘기죠. 근데 이 우화는요, 이솝 우화나 동화 작가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래요. 누가 만들었냐 봤더니 그 이 PD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보다 훨씬 전에 무려 1962년에 토미 더글라스라는 캐나다 정치인이 계셨거든요. 네. 이분이 의회에서 이 우화로 연설을 하셨어. 근데 이 연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미 더글라스라는 분은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래요. 캐나다의 공공의료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캐나다 국민들은 현재도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이것 꼽을 때 이 토미 더글라스를 빼놓지 않는다고 해요. 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토미 더글라스의 손자 있죠.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미드 24에 나오는 배우 키퍼 서들랜드라고 합니다. 여기도 대단한 가풍을 가진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이 우화를 토대로 한 책이 나와 있어요. 책보세라는 출판사 있죠. 네. 이 책보세에서 마우스랜드라는 책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우화 들으시면서 뭔가 가슴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이 우화를 처음 접하고 많이 놀랐거든요. 일단 2가지가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거는요, 캐나다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인데 이 나라 국민들도 색깔론으로 공격하네.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캐나다는 인종이 다양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물론 이게 한 5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그전에는 이렇게 색깔론으로 공격을 했나 봐. 빨갱이 잡아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놀란 점은요, 이런 일은 캐나다에서는 이제는 벌어지지 않겠죠. 캐나다가 많이 정치적으로 성숙했으니까. 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놀랬다는 겁니다. 그쵸. 둥근 지구멍이나 네모난 지구멍, 이런 고양이, 상위 1%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들의 논리에 따라 고통받는 생쥐가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저만은 아닐 겁니다. 얼마 전 뉴시스라는 통신사 있죠. 네. 거기서 재미난 기사를 게시를 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늙어가는 노조로 노동계 골머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마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노동계가 이중고를 앓고 있다. 일단 이 기사에 보면요, 노동조합원은요 1989년 193만 2천 명 이 정도 됐었대요. 근데 2005년 되니까 150만 6천 명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 2년 전에는 190만 5천 명. 좀 늘어났죠? 1989년 수준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전체 숫자, 노동조합원이 아니라 전체 숫자가요, 1989년에는 975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14년 이때는 1842만 명, 2배가 늘어나 버렸잖아. 예.
따라서 1989년 노조 조직률이요 19.8%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14년에는 10.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10.2%로 0.1%포인트가 오히려 더 하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규모만 보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같은데 실상 전체 노동자 대비 비율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이요 OECD 평균 이거의 절반도 못 미치거든요. OECD 평균이 29.1%나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10.2% 절반이 뭐예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 회사 다니는 10명 중에 1명만 노조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고로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북유럽 국가들 있죠. 아이슬란드는 노조 조직률이 몇 %인 줄 아세요? 83%. 와. 핀란드는 69%. 스웨덴, 덴마크는 둘 다 67%. 우리나라보다 6배에서 7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행복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 이들 나라는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노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요.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그래도 생각보다 높아요. 62.9%나 돼요. 근데 30명에서 99명 한 중소규모 사업장이죠. 여기에 노조 조직률은 2.7%밖에 안 돼. 이게 뭘 나타내겠습니까?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중소영세 사업장보다는 정규직이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있다. 따라서 정작 힘없는 근로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걸 나타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업 수보다는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기업들한테는 노조가 보호막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조가 없으니까. 게다가 노동조합률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 그렇죠. 또 청년층의 인턴,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런 취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정규직이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노조 조직하는 게 쉽지가 않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고용부단에 실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노조를 만들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주고 지켜줄 보호막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권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이나 정부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노동자가 뭔 힘이 있겠어? 그냥 기업이나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지. 우리가 뭘 안다고. 또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설마 노동자에게 나쁜 정책을 내놓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기업이나 정부한테 다 떠넘겨버린 거야. 이거 어찌 보면 앞에 우화랑 비슷하지 않나요?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생쥐들도 자신들보다 뛰어난 고양이한테 모든 권력을 맡겨버렸잖아. 네. 우리가 생쥐였던 거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으면 되는데 우리보다 뛰어난 기업이나 정부한테 우리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다 맡겨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마우스랜드를 고양이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생쥐들만 잡아먹었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기업들이나 정부는 노동자들한테 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실상을 보면 대부분 지네들 익속만 챙기죠. 노동자가 어찌 되거나 말거나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도 기업이나 정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마우스랜드에서처럼 다 니네들 위한 일이다.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는 낙수효과 이 얘기하면서 이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떠받들면서 이게 다 니네들 위한 일이다. 이렇게 실드를 치잖아. 국민연금과 삼성 계열사 합병만 봐도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드래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합병이 나의 승계와 관계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성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자기 승계 때문에 국민연금, 즉 국민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게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아니 생쥐의 주장처럼 생쥐로 이루어진 지도자를 뽑으면 되지 않냐. 노동자들도 노동자들을 대표로 뽑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우아에서 이런 말을 했던 생쥐가 어떻게 됐습니까? 빨갱이로 물렸잖아. 예. 우리 사회도 아직까지는 별반 다르지가 않죠. 노동자들, 노조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달려들잖아. 노조를 비판하잖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파업을 하는 노조 말이나 되느냐. 니네 우리나라 국민이냐. 귀족 노조의 떼쓰기, 또 노조의 기업 죽이기, 이런 황당한 제목까지 뽑아가지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니네는 노조라도 있지 우린 노조도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니?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조가 사라져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 모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 지난 9월 금융노조 파업 때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 연봉 8,999만 원의 귀족노조 파업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네. 돈 많은 귀족노조가 국가나 우리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지들 입속만 챙긴다. 이렇게 힐난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평균 연봉 8,999만 원을 받는데 귀족이다? 이런 얘기를 붙여도 될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40대 가계소득 평균을 보니까요. 505만 원이에요. 네. 이거를 연봉으로 계산하잖아요. 6천만 원 내외가 되죠. 그런데 금융노조의 평균 연봉은 이보다 3천만 원, 겨우 3천만 원 정도가 많아요. 아니 3천만 원 많은 걸 가지고 귀족이란 얘기를 붙여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귀족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역사책에는 귀족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신의 소유지나 노비, 국가가 지급한 시급과 노금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귀족이다.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선 세종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소유한 노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법까지 만들었대요. 귀족들은 노비를 300명 이상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당시 귀족들은 노비를 300명 이상 소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추정해보면요. 당시 일반 서민에 비해 귀족들의 수입이 최소한 수백 배는 많겠죠. 새누리에서 귀족노조 파업이라고 비난을 했다면서요. 근데 이때 들먹인 평균 연봉이 8,900만 원이고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거보다 적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네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으면서 말이야. 이거보다 적어야 자기네들은 귀족 운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네들도 귀족 의원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 연봉은 1억이 훌쩍 넘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야 이거? 또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봤어요. 귀족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귀족인가 이게 궁금했거든. 지난 9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친일파였던 일제 귀족 이해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환수하지 못한 재산이 무려 114억 원에 달한대. 근데 왜 환수하지 못했느냐? 법무부가 늦장 대응을 했다는 거야. 이거 환수해야지 당연한 건데 친일 재산이 확실한데도 국고로 환수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114억 원이나. 문제는 이해승의 전체 재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근데 뭐 다른 재산까지 계산을 하기가 힘드니까 환수하지 못한 재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재산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비해 무려 44배야. 전체 재산은 아마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겠죠. 한 440배 정도 되겠죠. 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공작 뭐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귀족이 아니라 그렇죠. 백작, 공작. 또 올 상반기 허창수 GS 회장이 보수를 얼마 챙겼는지 아세요? 1년 동안이 아니라 상반기에만 보수로 주식의 평가액이 아니라 보수로만 52억 1,900만 원을 챙기셨어요. 와우. 정몽구 우리 박 PD가 좋아하는 정몽구 회장 네. 있죠. 이분은 얼마를 챙겼느냐? 상반기에만 42억 원을 챙깁니다. 오, 이분은 구두를 많이 사야 되니까. 아, 조인트 깔라면? 그렇죠.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삼성이 수사 못한다 이런 질타까지 받았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분도 엄청나죠? 아니 이런 회장들이 노동자들보다 얼마나 생산성이 더 높길래 이런 천문학적인 보수를 챙길까요? 귀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귀족이죠. 아니 겨우 국민 평균보다 1.5배, 1.3배 정도 많이 받은 사람들을 귀족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귀족에 대한 모독이야 이건. 지들은 더 벌면서. 그러니까요. 귀족노조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합니다. 어떻게 노조가 귀족들만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도 노조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있죠. 바른 말을 하는 생쥐들을 빨갱이로 우는 그 우화 얘기처럼 말이죠. 언론들도 시도 때도 없이 귀족노조의 떼쓰기라고 비판하면서 노조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노조에 청년층들이 가입을 안 한다는 거야. 유입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거예요. 한국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올 상반기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조합원의 실태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35세 미만의 조합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겨우 21%. 너무나 생각보다 적죠. 네. 게다가 보통 향후에나 뭐 이런 데 가도 청년 조직이 따로 있잖아. 뭐 마을만 가도 청년회가 따로 있고 그렇죠. 노조도 원래 청년 조직이 따로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청년 조합원이 없으니까 청년 관련 부서나 담당자를 주고 있는 조직이요. 한국노총 산하에 한 곳에서 두 곳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기업과 정부의 노조 죽이기, 언론의 노조 비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청년층들이 노조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때문에 현재 노동자 계층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 꼽으라면 청년층들이 꼽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으니까. 청년층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15세에서 29세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3%.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예요. 와. 진짜 끔찍한 숫자죠. 그래서 그런가 25세 미만의 노동자, 청년층 노동자죠. 이들 중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아니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잖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많아야 뭐 0. 몇 퍼센트?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8.5%. 10명 중 3명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온 청년보다 안 나온 청년이 훨씬 적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은행에 빚을 내서 등록금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등록금을 빚을 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빚을 내겠습니까? 취직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사정이 현실이 이러면 그 빚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겠죠. 이거는 아까 우아랑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생쥐들이 고양이에게 지도자를 맡겼기 때문에 고통을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청년층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를 타파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생각보다 간단하잖아요. 노조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고요. 혹시나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노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조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거,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제 입속만 차리는 고양이가 아니라 생쥐, 이 생쥐가 지도자가 되는 노조에 힘을 보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 또 노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죠. 솔직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 간의 반목, 이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야말로 노조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이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상대적인 거죠. 왜 그럴까요? 최근 들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조가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송곳. 그렇죠. 그리고 카트. 10년 전만 해도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 나온다, 상영된다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잖아. 근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했잖아요. 노조 없는 나라에선 노동자에게 가혹한 착취가 벌어진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에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역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아까 노조하기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최근 철도 노조 파업 오늘 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따가 자세한 소식은 전해드릴 텐데 아무튼 이 철도 노조 파업이 벌어졌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불편해도 괜찮아. 릴레이 대자보가 붙었어요. 그렇죠.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거야. 시민들이 자기 출근 시간 늦어지는데도, 퇴근 시간 늦어지는데도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촛불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노조 깃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노조 깃발 보이면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딱 갈라져. 나 노조랑 관계없다. 이걸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지.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촛불 집회에서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 뭐 어찌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세의 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네. 노조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이처럼 노조에 대한 호응이 높았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회사가 작다, 또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한탈만 할 게 아니라 내 자신 그리고 우리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노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가입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는 힘들겠죠, 당연히. 하지만 여럿이 연대하면 충분히 해결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화에서 들려드렸던 것처럼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랜드 같은 이런 처참함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생쥐 우화를 들으셨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야, 쟤들은 생쥐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근데 따지고 봤더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주나 오너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우, 저 바보들. 내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노네?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송곳.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 장면이 가끔가다 생각나. 꿈에도 나타나. 무슨 장면이냐. 이 송곳의 주인공인 안내상 씨가 구고신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 안내상 씨가 직원들이 왜 회사로부터 착취당하는지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하잖아.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빼앗아도 화내지 않고 때려도 반격하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빼앗으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웁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패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촛불 집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도 바뀌고 있잖아요. 기업들, 재벌들도 충분히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시점에서 아재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 가장 속이 안 좋은 사람. 안내상? 그렇지. 안으로 내상을 그것도 많이 입어가지고 이분이 속이 안 좋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섹션에서 얘기했던 얘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노조를 만들어서 같이 연대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 공개가 됐어. 무슨 장면이냐? 지난 5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김영수 국회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듭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눈물까지 흘렸대요. 아니, 노조위원장이 왜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하다 얘기하고 눈물까지 흘렸을까요? 이날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국회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가 무려 203분이나 되신대요. 와. 상당히 많죠. 국회가 예. 워낙 크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 전에는 비정규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날 이 비정규직에 아주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고요. 내년부터는 정규직이 되기로 됐다는 겁니다. 오. 뭔 얘기냐? 국회에서 이 청소 노동자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국회 정식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역사가 좀 있네요.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운동이요. 무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3년부터 본격화됐대요. 당시 2013년 9월에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요. 직접 고용 촉구 공동 성명서 이런 걸 만들어서 당시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다 전달했대. 일일이 갖다 줬다는 거야. 우리 직접 고용해달라. 내가 국회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회 직원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왜? 비정규직이니까.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바꿔달라. 우리의 처지를 개선해달라. 그런데 당연히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게 뭔 소리야? 거들떠도 보지 않았겠죠. 민주당이나 정의당 소속의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설득을 했는데도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꿈쩍 안 하면 포기할 법도 하잖아. 힘드니까. 근데 3년 동안 이 청소 노동자들은 포기를 안 했대요. 줄기차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6월 15일 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한 다음에 간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청소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검토해보겠다.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때부터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그전에는 새누리당 쪽에서 국회의장을 하다가 이게 민주당 쪽으로 바뀌니까 일 진행이 빨라진 거 아닙니까? 역시 투표를 진짜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거 전에는 여가 대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이 중에 국회 청소 요용을 위한 예산 59억 6,300만 원이 직접 고용 예산으로 의결이 됐대요. 진짜 정직원이 되는 거죠. 기자회견장에는요, 3년 동안 이 청소 노동자들을 도와왔던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시 투표가 국민들의 삶을 바꾼다고 하듯이 우리 청소 노동자들의 삶도 바꿔놨네요. 앞으로도 국회를 넘어가서 공공 부분으로 나아가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 첫 번째 단추를 키웠다는 데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3년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이들을 끝까지 도운 국회의원들한테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새누리는 한 게 없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오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잖아. 예, 오늘 철도 노조 파업이 노사 간 합의가 되면서 종료가 됐거든요. 이야. 자그마치 72일 만입니다. 아이고. 코레일 노사는요, 오늘 철도 안전과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해서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와 올해 임금 협약안을 타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레일 측은요, 합의의 주요 내용은 노사가 정상적인 노사 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한다, 약간 두루뭉실하죠. 특히 노조는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지침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동의했다. 이 얘기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파업을 왜 했습니까? 성과 연봉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명확하진 않지만 임금을 지침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거는 성과연봉제와는 어긋나는 얘기니까 성과연봉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보세요. 노조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뭔가가 바뀌잖아요. 72일 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 노조의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줬잖아요. 네. 이 힘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어제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 전 타계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회 평의회 의장, 이분 덕분에 다시 주목받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게바라. 그렇죠. 체 게바라. 체 게바라 명언 중에 진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자유와 권리는 딱 내가 투쟁한 만큼만 너에게 주어진다. 투쟁을 많이 해야 자유와 권리도 커진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투쟁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기득권 세력과 재벌과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아재 개그와도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